주말에 경제를 해설하는 코너를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경제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2012년 12월 아베가 집권 이후 천문학적인 이 투자를 했지만, 재정 지출을 했지만 일본 경제가 여전히 어렵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또 일본인들이 과거의 자국 경제를 90년대의 버블 붕괴 이후에 한 20년 이상을 고생하다 보니까 계속 일본 경제를 스스로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나머지 부정적인 시각이 이렇게 팽배해지면서 경제가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트라우마에 빠져 있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국민들이 아베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부분은 경제가 실제로 살아나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역대 정권의 무기력함하고는 다르게 아베가 뭔가 경제 정책에서 희망이 보인다라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려고 하고 있고, 일본의 과거의 무기력과 침체, 이런 부분들이 과거 60, 70년대 일본의 고도 성장 시대나 1, 2차 세계대전 때의 일본의 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산업화되는 시기에서의 활력 같은 것을 아베가 향수를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더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일본 정부와 관료들은 일본 경제가 낙관적이다라고 이야기들 하고, 도쿄올림픽도 곧 있고, 산업적으로는 로봇 AI 같은 4차 산업혁명 분위기도 있고, 일본 정부가 이런 환경의 변화를 산업 경쟁력 약화나 고령화 같은 일본이 당면한 경제적인 문제를 극복하는데 최대한 경제의 활력을 이렇게 국민들에게 심어 넣으면서 그걸 만회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인구의 축소와 세계 최고의 고령화, 이런 흐름이 일본 내부의 이런 노동력 부족 문제, 또 내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갈수록 일본의 세금이 고갈되어 가는 문제들을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늘어가는 복지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당장 경제가 파산하지는 않겠지만 일본 국가의 재정 적자가 눈더미처럼 불어나면서 일본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 24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20년과 지금 여러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버티는 것이 일본의 힘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본은 불황의 터널을 겨우 빠져는 나왔다. 그런데 한국은 이제 불황의 터널로 들어가고 있다.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고 있는데 20년 전 일본보다 지금 한국 상황이 훨씬 더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 앵고를 예측했는데, 실제로 미국의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앵고를 기정사실화 했지만은 아베는 무려 20조 엔을 퍼부어서 엔화의 가치를 낮추려고, 엔저를 해서 수출 경쟁력을 가지려고 했던 것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요. 이 일본은 현재 1달러당 110엔인 환율이 90엔더 후반까지 가는 앵고 시대가 올 거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예상과는 다르게 엔저가 유지되고 있어서요, 오히려 FRB의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 엔저가 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가 운이 참 좋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아베는 지금 2012년 12월에 정권을 넘겨받고는 5년 차에 들어서고 있는 장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아베가 2000년 중반에 집권했을 때는 1년 만에 총리직에서 쫓겨났는데요. 그때 이후로 아베가 절치부심을 해서 다시 집권을 했는데, 이 사람 자기 말대로 상당히 준비된 총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아베는요, 취임 직후부터 양적 완화, 즉 돈을 찍어내고 재정 지출, 정부의 이 경제에 있어서 투자를 늘리고 구조개혁 등 세계의 화살로 일컬어지는 아베노믹스를 이렇게 통해서 인쇄기로 돈을 찍어내더라도 돈이 많이 시중에 깔리게 되면 물가 인상이 생기면서 일본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 디플레이션. 즉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가 점점 하락하고 소비가 점점 축소되는, 즉 수요가 줄어들어서 생산된 이 물건에 비해서, 그래서 물건 가격이 하락하는, 경제가 점점 농구공에서 배구공으로, 나중에는 야구공으로 줄어드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야 말겠다. 그러려면 물가 인상이 돼야 된다. 인플레이션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끌어내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어쨌든 아베는 굴러가고 있습니다. 잘 굴러가고 있는 거라 봅니다. 자, 아베는 2012년 12월 집권하던 당시에 이 니케이 주가 지수가 1230이었는데요. 자, 4년이 지난 2016년 12월 21일 19,974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일본의 주가는 일본 경제의 활력을 반영한다라고 할 만큼 아베가 자신 있게 나서게 되는 배경이 되었죠. 거기에 반해서 한국의 코스피 주식은 어떠했는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일본의 수출은 대기업 중심으로 늘고 있고 고용 지표도 양호합니다. 그래서 201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기업이나 건설 현장에서는 사람이 구하기 힘들어서 중국, 베트남, 필리핀에서 인력을 조달하고 있고, 동경올림픽 2020년을 앞두고는 도심 정비 사업이 한창인데 건설 인력이 부족해서 구인난을 빚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소기업이나 지역경제에는 정책의 온기가 전달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지만은 아베노믹스로 일본 경제가 좋아졌다라는 부분은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아베가 리더십이 있다. 그리고 정치적을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일본 정치가 고이즈미 이후에 매우 취약했는데요. 요즘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가 회복되고 국민들도 자신감을 좀 얻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는 아베가 집권하기 전인 4년 전만 하더라도 잃어버린 20년에 따른 장기 불황으로 불황의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1층 밑에 2층이 있고 2층 밑에 3층이 있는 겁니다. 바닥에 이르렀다라고 봤는데 계속 추락을 해갔습니다. 최악으로 치닫던 일본 경제는 문제가 크게 6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엔고가 이렇게 심해서 수출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국의 가치가 낮아야 수출 경쟁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일본의 법인세가 지나치게 높다. 또 일본에서 창피하지만 전력이 부족하다. 일본이 전력이 부족한 것은 일본은 지진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나 또 더 나아가서 이 화력 발전소를 짓는 허가가 매우 힘듭니다. 지역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일본이 육지에서, 즉 일본 밖에서 전력을 스마트 그리드로 일본으로 가져오는 부분까지 생각을 했겠습니까?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전력 부족이 고질적이었죠. 자유무역 협정이, 한국은 FTA가 세계에서 가장 넓은 범위로 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런 부분을 기업들 간의 이해관계로 이렇게 지지부진했고, 또 노동 및 환경 규제가 아시아 국가로는 최고 수준으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민주당 정권에서는 간나오토였죠. 정치적 리더십이 부족해서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한 일본 기업들이 하나 둘씩 일본을 버리고
해외로 이전했습니다. 중국으로도 가고 많이 나갔죠. 동남아로도 가고요. 그래서 일본에는 일자리의 공동화 현상이 생겨버리면서 고용 구조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이것이 일본병이라고 부를 만큼 전 세계에 연구되었고요. 일본의 이런 이 디플레이션과 잃어버린 20년 버블 붕괴는 좀처럼 회복되기 어렵고 가장 심각한 것은 일본 국민들이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일본 내 많은 경제 전문가와 매스컴에서는 당시 몰락하는 이런 소니와 떠오르는 한국의 삼성을 대비하는 특집 기사들을 다루었는데요. 한때 전 세계를 대변하는 IT 기업이었던 소니, NEC, 히다치, 도시바, 후지스, 샤프 같은 이런 기업들이 다 합쳐도 삼성전자를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석을 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자금도 있고 인재도 있고 기술도 있고 노하우도 있는데 왜 삼성을 이기지 못하냐. 그래서 한때 한국의 재벌 총수가 투자 결정을 내리고 승부수를 거는 이런 부분에서 일본이 뒤떨어지는 거 아니냐 해서 한국의 재벌적인 중심의 대기업 구조를 배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삼성도 옛날 같지 않고 서서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특히 정치 개입의 문제가 고질적으로 터져나오고 있고 우리 내부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려고 하고 있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공동화되고 있으며 이에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면서 잃어버린 일본 경제, 잃어버린 20년을 닮아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한국은 내수, 소비가 급격하게 줄고 있고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조업 이 가동 지수가 매우 떨어져 가고 있고 실업자는 늘고 3D 업종은 기피하고 또 이 3D 업종의 일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장악되어 가고 있고 기업가 정신도 퇴색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 구조로 생산 연령 인구는 점점 줄고 있고 성장률도 2%대의 저성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한국이 일본처럼 되어간다 라고 하면서 1991년의 일본과 지금 한국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가요, 소비 절벽으로 20년 동안 장기 경기 침체에 빠져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일본의 20년 전을 교훈 삼아서 잘 대비하면 우리는 일본처럼 20년 불황을 견디고 또 경제가 회복되는 상황이 올 수 있을까? 그런데 한국은 일본과는 불행하게도 많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20년 전에 일본 경제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한국보다는 확연하게 나은 측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일본의 소비 절벽은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생긴 게 아니라요. 일본 국민들이 저축을 하고 있는 개인 순 금융재산, 즉 은행에 맡겨놓고 있는 돈은 1328조 엔, 우리나라 돈으로 조로서 단위가 모자라서 일경하고 3500억 정도가 됩니다. 일본은 개인이 엄청나게 부자고요. 고도 성장기에 일본의 이 주축이었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저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2240%의 부채가 있어도 그 부채의 대부분을 일본 국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을 일본이 국가 부채가 극심한데도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 예금과 현금이 52.7%, 보험과 연금 준비금이 29.8%고 나머지도 주식이나 채권이어서 이거를 언제든지 현금화하기에 가능한 그런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가계가 저금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1300조 부채를 가지고 있고요. 일본 가계의 경우에는 개인이 소비할 여력이 있지만 미래가 불안해서 소비를 안 합니다. 일본도 91년 이후에 기업들이나 가게가 은행에 돈을 빌어서 부동산을 샀다가 그 부동산이 거품이 되니까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돈만 생기면 빚을 갚았습니다.
절대로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갔습니다. 한 20년간을요. 은행들이 제발 돈 좀 쓰십시오 해도 돈을 빌려가지 않았어. 은행들이 갖고 있는 그런 돈들이 엔화 대출 형태로 한국에도 오고 한국의 무슨 대부업체들에게도 깔리고 조폭들에게도 깔리고 난리가 났었죠. 소비하고 싶어도 소비할 형편이 안 되는 우리나라의 가계와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유가증권으로 만들어 놓고 안 쓰는 일본 사람들과는 형편이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겁니다. 일본에 제가 몇 번 한 7, 8년 전에 가서 일본의 전철이나 길거리를 보면 옷들이요. 정말 다 검은색, 회색, 잿빛이고 형편없었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보다 못 사나 했는데 못 사는 게 아니라 지출을 안 하는 거죠. 일본 경제와 기업의 기반도 우리보다는 훨씬 탄탄했다는 겁니다. 일본의 화폐 엔화는 안전자산으로 통합니다. 일본 화폐 엔화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 화폐지 않습니까? 국제 경제가 불안할수록 달러가 올라가듯이 일본의 엔화도 올라갑니다. 일본은 순대외 채권국입니다. 순대외 채권국이라는 것은 나라가 가진 채권과 채무를 뺐을 때 일본의 순채권 규모가 3.6조 달러, 어마어마한 채권을 가지고 있죠. 중국이 요즘 돈 많이 벌었다 해도요, 2.14조 달러. 독일이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간 데도 1.54조 달러인데 2, 3위보다도 일본이 훨씬 많다. 1, 2, 3위를 합친 것만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순대외 채권을요. 일본은 대외 채권국 1위를 25년 동안 유지해오고 있고 외환 보유액도 2016년 11월 현재 1조 2330억 달러로 중국에 이어 2등이고 경상수지도 30년 흑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불황에도 이런 경제적인 수치를 가지고 있을까? 이것은 바로 일본의 기술의 힘이라는 거죠. 부품 소재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정보 가전 산업 분야는 소재 원재료의 경우 전 세계의 66%, 지금 한국이요. 이런 부품 소재 산업을 일본에서 수입해서 한국이 그걸 가지고 조립을 해서 이렇게 팔아 해외에 수출합니다. 그래서 수출이 늘면 늘수록 일본에서의 수입이 증가하는 이런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일본은 그걸 가지고 수입을 해서 중국으로 보내서 중국에서 있는 한국 기업의 공장이 외국으로 수출하는. 그래서 일본은 기본이 굉장히 탄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조 설비는 49%, 전 세계에 부품은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보 가전산업 분야의 경우 그렇다는 거죠.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 구조도 잘 되어 있어서 중소기업이 매우 탄탄하다는 겁니다. 요즘 한국 젊은이들 중에요, 일본의 중소기업에 시험을 쳐서 가서 일본의 지방의 소도시에 근무한 한국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우리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관계는 요원한데요, 한국은 대기업 비중이 너무 크고 삼성의 경우 2015년 매출이 삼성전자가 200조 6천억인데 창출한 부가가치가 77조였습니다. 한국 국내 GDP의 5%를 차지하는데요. 자, 이에 비해서 도요타 자동차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5조엔 51조로 일본 경제에서 도요타가 차지하는 GDP 비중은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일본 하면 도요타 자동차인데 한국 하면 삼성인데 삼성은 5%, 도요타는 1%. 이건 뭐냐? 일본은 그만큼 탄탄한 중견 중소기업이 많이 있다는 거죠. 대기업 비중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자, 한국 경제에 있어서 대기업의 경영 부진은 곧바로 한국 경제의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한국 경제가 지금 당면한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일본의 경제 전문가는 이야기합니다. 일본의 경우 GDP에서 차지하는 소비 비율이 60%지만 한국은 50%를 밑돌고 있습니다. 즉 GDP에서 소비 비율이 높다 하는 것은 인프라가 잘 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일본의 경제는 안정적이면서 국내 내수가 뒷받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도 인구가 2배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1억 한 2천만 되죠.
한국 사정에 밝은 일본의 그 한 공대 교수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7 리콜 사태, 가계부채, 정치적 리더십 부재 이런 걸로 한국이 2017년에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불투명성으로 인해서 이제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거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왜 일본보다 못하냐? 가장 큰 문제는 정치와 관료의 후진성 때문에 그렇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데 아베는 어쨌든 문제가 많지만은 시도라도 하고 있고 그 시도가 일본 국민에게 희망이라도 주고 있다는 것이 다른 측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일본 경제가 직면한 내부의 문제들과 그것을 해결해가는 방법 등에 대해서 제가 또 해설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